올해 1분기 코스피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 역시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어닝쇼크 공포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7주 연속 줄어든 가운데 서울 강동구 아파트값이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한 달 새 79가구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서울 모빌리티 쇼가 내일 개막합니다. 기아는 첫 대형 전기 SUV인 EV9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늑장 행정 때문에 몇 달씩 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한 스타트업들은 정부에 항의도 못한 채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 새 75%나 늘었고 걱정거리였던 미분양 증가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10% 넘게 늘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천 가구로 전달보다 79가구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여전히 위험수위입니다. 다만 최근 한 달 새 10,000가구 가까이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폭증세는 잦아들었다는 평가입니다. 2월 주택 매매 거래가 4만 건을 넘는 등 거래가 다소 회복됐고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뒤로 미뤄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이번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다 지어놓고도 팔지 못해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크게 늘었습니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8,000가구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10채 중 8채가 지방에 몰려 지방 건설사 위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는 사실은 차익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단지들도 있으니까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방 쪽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양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건설사들이 분양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3월부터의 미분양 통계가 올해 시장 분위기를 판가름할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매 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이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미분양 10만까지는 각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이처럼 미분양이 넘쳐나는 이유를 아파트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원동 사장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해부터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선보이고 있는데 미분양은커녕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김원동 사장은 반값 아파트가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사전 예약을 받은 고덕 강일 3단지. 총 500가구 모집에 약 2만 명이 지원해 평균 40대 1, 최고 118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습니다.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서울에 등장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공급된 해당 단지의 예상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3억 5,500만 원 수준. 토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구조라 인근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나와 수요자들을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아무리 서울이라 해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의 집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가 볼 때 손해를 볼까 봐 안 사기 때문에 미분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만 짓는 값을 받아가니까 SH는 그 미분양 물량을 또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간에 땅을 팔아 공급하면 민간이 분양가를 책정해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오르고 공사가 거둘 수 있는 수익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땅을 공공이 소유하면 건축비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대신 땅값은 올라 개발 이익도 늘고
저렴한 아파트도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3,795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던 세곡 2지구의 경우 현재 2조 5,771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는데 이 가운데 분양주택 1,833가구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했다면 개발이익은 4조 3,718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용적률을 300%로 높이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6,55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어 개발이익은 4조 4,540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공사는 미분양이 심한 경기도나 제주도 등에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참여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제 마이크론을 비롯한 이제 반도체주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가 힘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막상 실적이 나왔던 어제는 주가가 빠졌는데 오늘 좀 해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금 오르기도 했었고요. 이후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바닥을 찍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상승세에 불을 붙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 고웨스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오자면 마이크론 급등에 맞춰 오늘 국내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쏟아내며 반도체주의 훈풍에 가세했습니다. NH투자증권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반등 시기를 3분기로 점치면서 목표 주가를 72,000원에서 79,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또 수급 측면에서 보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기관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 뭐 실적이 더 사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유가증권 시장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66% 급감하고 2분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은 내달 7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데 이를 계기로 어닝 쇼크 공포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한파 때문에 이 삼성전자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숫자가 좀 다소 왜곡돼 보이는 건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반토막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유통 등 대부분 업종이 역성장하는 가운데 다행히도 조선과 자동차, 배터리 등의 실적 하락을 일부 메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오늘 이제 반도체주는 좀 힘을 받았는데 2차 전지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특히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처음으로 나오면서 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미래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주가 과열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오늘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투자 의견은 하향했는데 목표가는 오히려 올렸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잡긴 했지만 현 주가가 22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주가 과열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한 목표가 시원하게 올린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바로 NH투자증권인데요. 에코프로 BM이 다수의 신규 계약을 확보해 2027년에 목표로 삼았던 생산 능력 71만 톤 구축이 2026년 말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가를 무려 2배 이상으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오늘 좀 2차 전지주들이 대부분 부진했는데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좀 이례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뭐 네, 특별한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주주총회를 통해 IPO를 추진 중인 자회사 SK온과 SK이노베이션의 주식 교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공개 매수를 통해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SK온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주주 환원을 위한 의지를 보이자 SK이노베이션 주가 오늘 14% 가까이 급등했고 우선주는 상한가에 근접한 채 마감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2024년과 2025년 사업년도 배당 가이드라인으로 최소 주당 2,000원 수준의 현금 배당안을 우선순위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이 주주들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 SK 이노베이션에 조금 묻히긴 했지만 SK 스퀘어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설립 후 처음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나서는 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주 환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박정호 SK 스퀘어 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현재 SK 스퀘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곧 실행할 예정이라며 자회사로부터 받는 경상 배당 수입의 30% 이상을 주주 환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0월 전 SK 쉴더스 매각 대금 4천억 원 이상이 입금되는데 이것은 스페셜 이벤트라면서 이 중 2천억 원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쓰고 곧바로 소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통 이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50에서 60% 수준인데 SK 스퀘어는 70%로 국내 상장 지주회사 중 가장 저평가된 종목으로 꼽히거든요. 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초 대비 18%가량 상승함에 따라 SK 스퀘어의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분기의 시작이 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실적에 좀 이쯤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것들은 없겠습니까?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인데요. 정기 변경은 6월 8일 진행되지만 대상 종목은 5월 중하순에 발표되고 미리 수급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에 금양과 코스모화학이 코스피 200 지수에 신규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오늘 금양의 주가 상승 두드러졌는데요. 금양은 코스피 200 편입과 함께 5월 MSCI 한국지수 편입 기대감도 높습니다. 또 코스닥 150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미래 나노텍, 루트로닉 등 9종목이 편입되고 한국 BNC, 원익홀딩스 등이 편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공매도 이슈가 좀 재점화되고 있는데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공매도가 좀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매도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재개된 이후에는 오히려 지수에 편입되면 공매도 우려가 작용하며 주가가 빠지는 등 이 지수 편입 이벤트를 활용하는 인덱스 전략이 잘 통하지 않았었는데요. 이걸 역이용해보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4차례의 정기 변경을 따져봤더니 공매도의 영향력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더 크게 작용을 했고요. 즉 코스닥 150에서 편출되는 종목이 리밸런싱일 부근에 오히려 주가가 시장 대비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앞서 말한 이제 코스닥 150에서 빠질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게 이 쇼커버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에이스테크와 유진기업 유니테스트 수두로 편출 종목 중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는 꿀팁이군요.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모빌리티쇼 개막을 하루 앞두고 첫 전기 SUV EV9과 신형 소나타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신차들을 앞세워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 1위에 도전합니다. 정재홍, 신재근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일자형 헤드램프가 적용된 날렵한 세단이 연단에 등장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서울 모빌리티쇼 개막 하루 전 실물을 공개한 소나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풀체인지가 아닌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전후면 외관을 모두 변경했습니다. 네, 신형 소나타는 그랜저처럼 심리스 호라이즌 일체형 헤드램프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최초로 운전석 디지털 클러스터와 센터 패시아까지 연결하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후면부에는 현대차를 상징하는 H라이트를 넣어서 소나타가 미래형 세단임을 강조했습니다. IC에서 EV로 넘어가는 시기여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뭔가 미래적이고 좀 더 그 하이테크한 감성을 더 추가해서. 소나타는 1985년 출시 이후 11차례 연간 판매 1위를 기록한 현대차의 대표 상품입니다.
그러나 아반떼와 그랜저 사이 애매해진 차급으로 인해 판매량이 계속 줄면서 단종설까지 돌았습니다. 현대차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등 편의시설을 대거 적용해서 소나타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 모빌리티쇼의 가장 넓은 5,2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장을 꾸린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도 대거 선보였습니다. 스스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자동 충전 로봇 ACR이 대표적입니다. 사람 없이도 스스로 충전구 위치를 찾는데 3D 카메라 기반 인공지능 기술까지 적용했습니다. 탈 것에 국한된 현재 모빌리티를 넘어 일상에서 함께하는 로보틱스 라이프, 미래 모빌리티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체험존. 현대차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어갈 신차는 그 거대한 몸집을 대중 앞에 보였습니다. 기아의 첫 번째 대형 전기 SUV EV9입니다. 올해 출시되는 신차 중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량으로 3열 구조로 설계돼 최대 7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EV9은 디자인과 기능에 기아 양산 차량 최초로 여러 신기술이 탑재됩니다. 디자인의 경우 전면은 기존 내연기관 그릴을 대체하는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이 적용돼 차량 색상과 통일감을 구현했습니다. 실내 2열 좌석은 18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공간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This is a family vehicle with a body side that has a low visual center of gravity. So you have that feeling of space when you're inside. 또 실내 모든 좌석은 바이오 플라스틱과 재활용 페트 등 10가지 친환경 내장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상위 트림인 EV9 GT 라인에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됩니다. 현재 반복 시험 주행을 하고 있는데 목표대로면 운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전 HDA2 대비해서는 좀 더 정교한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센서나 라이다들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어떤 긴급한 커팅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처 능력이 좀 뛰어나고 곡선도로 주행이 좀 더 부드럽게 선회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대형 전기차답게 배터리 용량은 99.8kWh로 EV6와 비교해 20kWh 넘게 늘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에 따른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500km를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계약은 국내 인증이 마무리되는 2분기 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5월 EV9 출시를 예상합니다. 소나타에 이어 EV9까지 현대차 그룹이 올 들어 불과 3개월 동안 선보인 신차만 벌써 4종입니다. 올해 1분기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약 2조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9년 국제 회계 기준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상장사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됩니다. 첫 모습을 드러낸 소나타와 EV9이 실적 고공행진을 견인할 주인공이 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강력한 적인 애플페이가 등장하자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삼성페이를 중심으로 합종 연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자 네이버페이가 오프라인 1위 삼성페이와 손을 잡았고 카카오페이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네이버페이 앱을 열면 삼성페이 결제 화면이 뜹니다. 네이버페이 안에 탑재된 삼성페이로 현장 결제를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무려 3차례나 지급됩니다. 네이버페이는 삼성페이와 손잡고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이 같은 현장 결제 연동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간편 결제 시장 1위 사업자인 네이버페이는 그간 온라인 중심의 결제를 지원해왔는데 이번 제휴로 삼성페이의 마그네틱 전송 방식 결제를 활용해 모든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현재 카카오페이도 네이버페이와 같이 삼성페이를 연동해 결제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기존 간편결제 시장 강자들이 손잡고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선 것은 무서운 돌풍, 애플페이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애플페이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젊은 층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지난 21일 국내에 공식 상륙했는데 첫날 가입자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삼성페이에 비해 한참 모자란 결제 단말기 수가 한계로 꼽혔지만 애플페이 사용자가 늘면서 가맹점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앞다퉈 설치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토스의 자회사인 토스페이먼츠가 애플페이의 공식 PG 파트너사로 선정되면서 가맹점 모집과 온라인 결제망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아직 그만큼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에 얼마만큼 망이 갖춰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다양한 방식에서 소비자들은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리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3천만 가입자를 보유한 네이버페이와 1,300만 가입자를 지닌 삼성페이. 애플페이의 무서운 성장세를 막기 위한 연합군의 대응 전략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부 지원금이 늑장 행정 때문에 몇 달씩 미뤄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돈이 급한 스타트업들인데 혹시나 미운 털이 박힐까 정부에 항의도 못한 채 소가리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 취재한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한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익명을 요구해서 A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이 스타트업은 지난 2021년에 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 자금을 지원받는 이런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 5억 원의 자금을 받게 됐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올해 초에 이 지원금 2억 원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급 시기가 수차례에 걸쳐서 뒤로 밀렸습니다. 결국 이 대표는 예정됐던 이 정부 자금을 믿고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결국 이 지급이 2달이나 밀리면서 고사 직전까지 갔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세 수량이 너무 얼어붙었어요. 거기다 경기까지 불황이라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정된 지원금마저 계속 밀려서 안 들어오다 보니 버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주무부처가 중기부인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차질 없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 기자 취재가 시작되자 이제 밀린 자금들이 갑자기 들어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국경제TV가 이 사안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 중기부에도 컨택을 하고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A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다른 스타트업들도 지금 자금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중기부 관계자는 이 얘기를 통해서 1분기에 사실 지급해야 할 예산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집행했고 다른 예산 대비 보다 빠르게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이 A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부 발표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발표가 나온 다음에 또 한 번 지급 시기를 늦춘다, 이런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네. 말 그대로 한 달 살이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재 과정에서 중기부가 자금을 지급하면서 좀 한시름 났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타트업이 받고 있던 과제가 팁스라는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팁스 과제가 어떤 식으로 자금이 지급되냐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자금을 배정을 합니다. 그럼 이 중기부가 자금을 이제 운영기관에 출연을 한 다음 스타트업에 입금해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근데 이 자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이 아니라 2년에 걸쳐서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가 새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2022년에서 2023년이 되면 이제 새해 예산에서 이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기부는 연초에 이 자금을 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행정 절차상의 이유가 있었다, 이러면서 일부 지급이 밀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당장 자립이 어려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정부 지원금이 생명줄인데 이 행정 절차 좀 답답합니다. 이 스타트업 입장에서 사실 2달은 생존이 걸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중기부가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이야기를 한 게 창업벤처 육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지금 생계자금조차 지급이 되지 않고 있던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특히 이 팁스라는 프로그램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많이 신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때문에 지급이 연기되면은 사실 좀 어느 정도 성장한 스타트업은 그래도 좀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 스타트업이니까 피해 우려가 더 크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문제 전문가 인터뷰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거기는 재원이 없어요. 어느 정도 팁스하는 데는 아주 초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팁스 의존도가 크거든요. 거기에 기반을 해서 작은 계획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 팁스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선정된 스타트업이 받는 지원금 아닙니까? 근데 받을 걸 받는 건데 이게 좀 늦어지면 민원도 넣고 이 공무원한테 가서 좀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맞긴 한데 사실 이 스타트업 시장이나 아니면 또 역학관계 이런 걸 고려하면 또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팁스 프로그램 받는 기업들은 초기 스타트업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노려야 합니다.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정부에 혹시나 미운 털이 박힐까 이러면 정부의 강한 요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익명을 요구했고 방금
인터뷰를 드렸을 때 굉장히 음성 변조를 세게 넣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SVB 사태를 차치하고서라도 지난해부터 굉장히 벤처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금 확보도 녹록지 않다는 점도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나오고 있고요.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입장에서는 새싹이 아직 피지도 못한 이런 초기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당진 친환경 공장 착공을 계기로 우리나라 화학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선두주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정부 지원 속에 최근 20개가 넘는 펀드가 쏟아졌는데 정작 펀드에 들어온 돈을 확인해 보니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일부 운용사 펀드에는 채 100만 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시한 지 열흘이 넘은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성적표입니다. 개별 운용사의 운용액이 대부분 1,000만 원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이다스와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100만 원도 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등도 규모가 작은 것은 마찬가지. KB자산운용만이 1억 2천만 원으로 전체 1억 7천만 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청년 펀드란 연간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1년 최대 납입금인 600만 원까지 넣는다고 가정할 때 매년 40만 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17일부터 이 청년 펀드는 무려 27개나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정기적금보다 낮을 수 있고 소득세율이 낮은 청년들 특성상 소득공제 혜택도 크다고 볼 수는 없어서입니다. 네, 주식형 펀드라서 원금 손실 우려도 있고 환급받을 수 있는 돈도 40만 원 수준이라서 다른 금리 높은 상품들에 비해서 큰 매력은 없다고 봐야죠. 정부의 정책 진행이 성급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청년층 끌어안기에 부쩍 힘을 쏟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성급한 나머지 급조한 정책으로 외면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올해 초 갑자기 청년 지원 상품을 꺼내들었고 준비된 사업자들부터 곧장 서비스를 시작하라고 주문했다면서 펀드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6월 입금액에 지원금을 얹어주는 적금 상품인 청년 도약계좌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금융상품을 더 세심하게 짜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부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내가 가진 부를 어떻게 하면 자손에게 최대한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입니다.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가 보유한 자산은 3천조 원을 넘습니다. 이제 부의 세대 간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와 증여세가 걸림돌입니다. 한국경제TV 특별기획 인구절벽 판이 바뀐다. 오늘은 적극적인 자산 이동을 망설이게 하는 우리나라의 세금 문제 짚어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자산 고령화가 거듭되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발적인 상속이라 볼 수 있는 증여의 증가가 가파른데 2021년 기준 50조 5천억 원으로 4년 새 2배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에게 자산을 일찌감치 넘겨주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30세 미만인 경우가 7만 명으로 1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상속과 증여 상담을 자산 관리의 중점으로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 상속과 증여에 특화한 지점을 열고
신탁이나 세무, 법률 등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품을 내놓는 모습인데 부의 이전이 관심인 방문객들이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원래 이 증여라는 이슈가 어떻게 보면 좀 잠재적인 니즈이기 때문에 증여와 관련된 플랜을 짜드려도 살아생전에 뭔가 세금을 크게 납부해야 되고 이러한 염려들 때문에 사실은 실행을 안 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3, 4년 전쯤부터는 이 실행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신한은행은 상속 증여 관련 비대면 상담 예약을 시작했고 우리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선발한 자산 승계 전문 집단을 꾸려 전문화를 더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소비자 관심에 은행들의 대응도 바빠지는 모습이지만 낡은 세금 제도가 발목을 잡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각국이 상속과 증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지난 2018년 상속증여 통합금자 한도를 2022년까지 12배로 높이는 정책을 내놨고 이는 대규모 자산 이전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한도는 22년, 증여세는 8년간 그대로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너무 높고 이는 경제 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습니다. 이 증여세 때문에도 실은 사람들이 그 자금이 많이 그냥 어찌 보면 그 밖에 나와서 이게 경제적인 투자에 이용되지 못하고 현금 증여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실은 5만 원권 같은 고액권들이 지하로 자꾸 묻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상속과 증여에서의 세금 부담을 덜고 사회적으로 고령층에 몰려있는 자산을 아래 세대로 옮겨 투자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BI 유치단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꾸며놓은 것 같고 국가적인 행사인데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귀여워서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둘 다 찍으려고. 부산 엑스포 화이팅!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고 유치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를 둘러싼 치열한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가 6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오는 2030년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리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월드컵, 올림픽, 등록 엑스포를 모두 유치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과거 대전과 여수에서 열린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 2030년 엑스포는 5년 주기로 돌아오는 등록 엑스포입니다. 인정 엑스포는 행사 기간이 최대 3개월, 전시 규모도 제한되는 반면 등록 엑스포는 최장 6개월간 전시 규모는 무제한으로 열립니다. 현재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사우디는 2030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엑스포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61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50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얻는 경제적 효과가 12조 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 파급력이 가장 큰 국제행사인 셈입니다. 특히 대규모 국제행사가 지방에서 열리게 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들도 새로운 사업계와 공급망 발굴 등 유무형의 기대 효과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대한상의 집계에 따르면 삼성, LG, SK, 현대차, 롯데 등 주요 그룹 CEO들은 지난해 6월 이후 최근까지 84개국을 찾아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동한 거리만 258만 킬로미터, 지구 64바퀴를 돌았을 때와 같은 거리입니다. 다음 주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릴 유치기원 행사에서 각종 홍보관을 여는 등 유치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엑스포 특위를 꾸리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선진국 문턱이라면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완전히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엑스포를 하고 나서 완전히 일본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었고, 엑스포 실사단은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방한해 우리나라의 엑스포 유치 역량과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두 차례 실사단을 직접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한국거래소 67년 독점 체제에 막을 내릴 대체 거래소가 이르면 올해 말 본격 출범합니다. 거래소 간 경쟁으로 인한 수수료 인하나 거래 속도 향상, 또 새로운 매매 기업들의 등장 등 다양한 효과들이 기대됩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대체거래소의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가 오늘 마감되면서 설립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외부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비인가 사업자는 요건에 갖춰 본인가에 들어가고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대체거래소가 본격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비인가에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26곳 등이 출자한 넥스트레이드가 신청했습니다. 예비인가 이제 신청하고 여직 기간 동안 인력도 조직도 갖추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대체거래소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투자자들은 매매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끼리는 서로 경쟁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내놓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뭔가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요. 각 거래소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매 수수료 인하, 체결 속도 개선을 내세워 투자자 잡기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도 이른바 제2거래소 설립은 반길만한 일입니다. 대체거래소에서 다크풀, 코로케이션 등과 같은 새로운 주문 유형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해외 대체거래소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이 같은 매매 기법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규거래소에서 불가능한 익명 대량 주문과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이에 따라 이들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대체거래소에서는 상장 주식만 거래할 수 있어서 역할이 제한적인 것은 한계로 꼽힙니다. 우리 ATS는 이제 매매 체결 기능만 갖고 있는 좀 작고 슬림한 조직이 될 거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이제 ATS가 설립된 이후에 이제 일정한 마켓 쉐어를 가져가는 데는 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었어요. 또 기업 상장, 시장 감시는 여전히 한국거래소가 맡기 때문에 단순한 매매 중개에만 그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처음으로 들어서는 이른바 제2거래소가 증권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30년 내에 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복합 위기 속에 성장이 멈출 거란 얘기인데 정부와 학회는 미중 갈등과 탄소 중립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50년에 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30년 안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추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 방아쇠를 당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비롯해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부시를 초래한 각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반도체 패권 경쟁을 넘어 배터리, 희토류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가 본격화됨에 따라 교육, 산업 등 부문별 수급 불균형 문제에서 나아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발빠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저탄소 신산업 육성이 대표적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국내 산업 구조의 28%를 넘어 탄소 중립 시대로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오히려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유럽에서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크게 늦지 않은 상황이고, 저탄소 신산업 활성화를 막고 있는, 저해하고 있는 그런 규제들을 빨리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도 부각됩니다. 공급망 재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을 굉장히 억제하려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취약성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아픈 곳을 찔렸을 때 덜 아프게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앞으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고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저탄소 신산업을 지원하고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한샘의 디자인 파크는 체험형 매장으로 진화해서 고객이 자연스럽게 온라인 한샘몰로 제품을 검색하고 어떤 그 체험을 원하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여기 와서 어떤 그 체험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장바구니에 담아가고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가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뉴욕 증시 이슈 보겠습니다. 오 기자,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개선된 모습인데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말씀하신 대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기다리던 강세장을 보여줬는데요. 폭풍처럼 몰아쳤던 은행권 위기가 수습이 되면서 증시도 회복세를 보인 겁니다. 투심이 시장 상황이 안정됐다고 느끼면서 공포지수도 안정세였습니다. 은행권 위기가 닥친 직후였던 지난 13일에는 26을 넘어섰던 이 VIX 지수가요. 오늘은 20 미만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된 겁니다. 은행주들도 줄줄이 강세였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5.63%, 텍웨스트 뱅코프가 5.06% 올랐고요. 이 밖에 대형 은행들도 웰스파고가 2.12%,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96%, 시티그룹이 1.61%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연이은 악재 정말 숨돌림 틈 없던 시장이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권발 위기가 좀 잦아들었다,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이 마음 정도는 가지고 계신 편이 좋겠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요. 은행발 위기의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 은행 위기가 퍼지는 마지막 시기는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행권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뭐 어찌저찌 수습을 했지만 이 드러난 문제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스탠퍼드대 교수인 아미트 세르 교수는요. 최근 연구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SVB보다 자산 가치의 손실률이 더 큰 미국의 은행들이 500여 곳이나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건 뭐 SVB, 시그니처 은행들이었지만 다른 중소은행들도 내부적으로는 이런 위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도요.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 비중이 큰 은행으로 킥오프 또 뱅크 유나이티드 등을 제시하면서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간밤 시장 이슈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얘기를 좀 해야겠죠. 실적 발표 전후로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간밤에 크게 뛰었더라고요. 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씻어내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예. 어제 있었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우선 성적표는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매출액이 약 37억 달러, 영업 손실은 약 23억 달러로
분기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요, 이 투심을 자극한 건 산제이 메흐로트나 이 CEO의 발언이었는데요. 고객 재고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고 업계 수급 균형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피력을 한 겁니다. 이번 성적표는 형편이 없었지만 앞으로 업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도체 업황 바닥론을 시사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반도체주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주가 반등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The fact that Micron is showing some strength and showing that the cyclical side even of tech is still doing pretty well is kind of allaying some fears about future recession, about future demand, about future capex. So kind of some of the things that people were worried about coming into today and coming into that report are being buffered and basically allayed by some of this Micron news and guidance. 사실 실적 부진 우려가 더 길게 장기화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참 다행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좀 개선된 효과를 봤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 마이크론의 감원 확대 소식도요.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원래는 올해 감원 규모를 기존의 10%를 제시했는데 15%로 이 규모를 확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날 마이크론은 7.19%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다른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힌 기업들도 상승세였습니다. 어제 감원 3.6%의 직원들 7,000명 규모를 감원하겠다고 밝혔던 디즈니도 이날 2.1%가량 올랐습니다. 전기차 업체죠. 이 루시드도요. 직원의 18%, 약 1,300명을 해고한다고 밝히면서 2%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상승세가 랠리로 이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관건은 연준의 또 금리 정책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 의견까지 체크를 해볼까요? 파월은요, 여전히 매파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을 중단할 때가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파월 의장이 공화당 의원들과 사석을 가졌는데요. 점도표를 가리키면서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남았다고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도표상 목표 금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5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내비쳤다는 겁니다. 컨설팅 업체인 EY 파르테논에서도요. 은행 상황이 상당 부분 수습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연준이 5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 금리 인상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면 KPMG에서는요. 은행권 문제로 신용 긴축이 우려된다면서 이 은행권 문제의 불확실성이 만연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중단이 이제는 적절해 보인다며 금리 인상 중단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물론 이 금리 정책도 중요한 포인트지만요.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이 실적 시즌에서도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되어지는지 이 부분까지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베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는 전 국민의 연금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올해 안에 법안으로 만들어 정부안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이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협의체인 상하이협력기구 SCO에 합류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사우디가 중국과 밀착하면서 중동 지역 내에서 중국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정회원국은 아니지만 향후 정식 가입할 수 있는 대화 파트너 지위로 SCO에 합류합니다. SCO는 2001년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출범한 다자 협의체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가 회원국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